네, 잘 지내셨죠? 네. 그래, 오늘은 세계 역사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은 지도를 통해서 먼저 한번 세계 역사의 흐름을 보죠. 자, 보죠. 여러분 튀르크족이라고 아마 잘 못 들어보셨을 텐데, 튀르크족이라는 것은 이 투르크족, 이 터키 이거를 얘기하는 건데, 그 지역이 일단 히타이트족에서 멸망합니다. 히타이트는 철기 문화를 가진 나라였죠. 근데 히타이트는 우리가 잘 성서에서도 나오니까 잘 알듯이 아시리아 제국에 의해서 멸망합니다. 그 다음에 아시리아는 바빌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되고, 또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서 멸망되고, 마케도니아에서 멸망하고, 그 다음에 로마에 의해서 멸망하는 것이, 그게 바로 이 중동과 중앙아시아 여기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굉장히 복잡해요. 제가 왜 칠판에다 이걸 적었냐면은 너무나 복잡하기 때문에 우리 그냥 들어보긴 들어봤는데 별로 신경을 안 써요. 그런데 이게 세계 역사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해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미 공부했듯이 로마 제국 또 몽골 제국에 대해서 공부했잖아요. 이게 로마 제국, 몽골 제국이나 이게 다 같이 겹치고 있어요 또. 그래서 일단 합스부르크 왕가에 대해서 들어보셨죠?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 합스부르크 왕가라는 게 어떻게 시작됐냐면은 이게 스위스의 백작 가문이에요. 스위스가 어디냐? 스위스 여기 서유럽의 요 부분에 있는 아주 조그만 나라죠. 그런데 그 루돌프 1세라는 양반이 신성 로마 제국 황제로 선출되는데, 왜 그러냐면 신성 로마 제국에 황제가 죽은 다음에 후계자가 없어요. 후계자가 없는데 그 당시 제후들이 아주 강력한 황제를 원하지 않아. 그래서 아주 그냥 그 허한 황제. 그래서 이게 스위스의 백작 조그만 가문이니까 이 사람을 갖다가 여기 황제로 시키면 우리가 뭐 이렇게 실력 좀 발휘할 수 있겠다 생각해서 그래서 이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루돌프 1세가 이제 체코를 공격한 다음에 오스트리아 땅을 획득합니다. 오스트리아가 어딨냐? 여기 보면은 서유럽에 보면은 폴란드, 헝가리하고 사이에 이렇게 낀 것이 이제 오스트리아다 이렇게 이제 보게 되는, 지도는 나중에 가서 보셔요. 바로 요 서유럽에 다 몰려 있으니까 폴란드, 헝가리를 갖다 제가 왜 얘기하느냐? 몽고가 폴란드, 헝가리까지 쳐들어왔잖아요. 몽고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듯이 이게 러시아 전공하고 이게 중동 점령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폴란드, 헝가리까지 왔다가 그 칸이 죽는 바람에 돌아갔잖아. 그러니까 바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만나는 거야. 몽골이 엄청나게 그러니까 영토 확장했던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루돌프 1세가 체코 공격한 다음에 오스트리아 땅을 획득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모르가르텐이라는 전투 이거 해가지고 오스트리아 땅 획득한 다음에 근거지를 오스트리아로 옮깁니다. 오스트리아 옮긴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이때부터 정책을 쓰는데, 전쟁을 할까? 아니면 어떻게 할까? 왜 그러냐면 영토 확장이 어느 나라나 다 중요했거든요. 서로가 영토 확장을 하려고 그러는 거니까. 그래서 어떤 방법을 쓸까? 전쟁을 쓸까?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전쟁하는 것보다 정략적으로 결혼을 하자. 그래서 여러 나라들과 결혼을 하게 되면 당연히 나중에 이걸 갖다 소유하게 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통해서 세력을 확장할 거를 갖다가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네덜란드, 벨기에하고 연결해서 성공해요. 그래서 이제 이거 획득하고, 그 다음에 카를 5세 때 이때는 프랑스하고 교황의
힘이 당시 셌는데 이거는 격퇴해요. 격퇴하고 난 다음에 이제 아메리카 대륙까지도 정복을 하게 되는 거야. 이게 합스부르크 왕가가. 그 다음에 오스만 제국과 충돌하는데 제가 왜 합스부르크 왕가와 오스만 제국 같이 보냐면은 합스부르크 왕가 시작기에 보세요. 1273년 아니야. 거기서 1866년까지 하죠. 여기 오스만 제국 시작하는 거 봐요. 1299년이잖아. 근데 오스만 제국은 조금 이따 보겠지만은 어디서 연결되냐면은 여기 터키니까 터키 여기 터키 지역 여기서부터 유럽 쪽으로 다 연결해 가는 거고, 그 다음에 합스부르크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쪽으로다가 연결해 오니까 여기서 만나게 되죠. 그렇죠? 유럽 쪽에서 내려오는 게 합스부르크고, 그 다음에 이 동쪽에서 터키 쪽에서 서진하는 게 바로 오스만 터키야. 그러니까 만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몽고도 또 이쪽 완전히 동쪽에서 서진을 했으니까 또 만나는 거고. 이게 세계사적으로 다 굉장히 복잡한 데예요, 여기가. 지금도 복잡하지만. 그래. 그래서 카를 5세가 어쨌든 아메리카까지 저기하고, 그 다음에 오스만 제국과 여기서 충돌하는 거예요. 오스만 제국 어디? 여기. 오스만 제국이 여기 이스탄불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세력 확장을 하고 있으니까 여기서 충돌하지 않을 수가 없다니까요. 합스부르크와 오스만 왕국은 그래서 같이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이렇게 충돌하는데 충돌해가지고 어떻게 되냐면은 합스부르크가 이기죠. 그래가지고 헝가리하고 보헤미아 땅을 또 차지하는 거야. 헝가리 보헤미아가 어디냐? 집에 가서 찾아보셔야지. 바로 이 근처에 다 다닥다닥 붙어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 폴란드, 헝가리, 그 다음에 왼쪽으로 오스트리아 있고 다 붙어 있는 거야. 다닥다닥. 자, 그래서 이때 분리를 하는데 동생한테는 신성 로마 제국과 오스트리아 땅을 주고 아들한테는 스페인 땅을 주는 거야. 그래서 스페인 땅은 이쪽이고 여기가 스페인 포르투갈이니까 스페인 땅을 주고, 그 다음에 여기 로마와 오스트리아는 이쪽이에요. 좀 오른쪽에. 이 땅을 갖다가 이제 아들하고 동생한테 나눠주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신성 로마 제국 쪽은 이게 누가 왕이 되냐면은 가톨릭 계통의 가톨릭 계통의 신자가 왕이 돼요. 그러니까 이때 주변의 제후들이 개신교 사람들이 또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톨릭 국가의 어떤 그 신성 로마 제국을 이끌어 가려고 하는데 개신교 제후들이 반란을 일으키니까 충돌하게 돼서 일어나는 게 30년 전쟁이에요. 30년 전쟁에서 누가 이겼냐? 신성 로마 제국이 져요. 그래서 이때 제국들이 많이 독립을 해. 크게만 지금 보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너무 복잡해. 조그만 전쟁 이거 다 하려면 이름도 외국 이름인데다가 우리 보다가 다 이게 그만두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크게 보는 거야. 대신에 그는 스페인을 차지했던 이 아들, 여기는 어떻게 되냐? 스페인 왕이 후계자 없이 죽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 프랑스 왕의 손자가 스페인의 왕이 돼요. 자, 그 다음에 프레이센 전쟁이 7년 동안 일어나고, 그러는 가운데 오스트리아 제국이 수립하는데, 좀 복잡하죠? 이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은 오스트리아 제국을 갖다가 수립하고 프란츠 2세 황제 때가 독일과 오스트리아가 이제 분리되는데 그때 오스트리아가 붕괴가 돼요. 붕괴가 돼가지고 헝가리 오스트리아 제국으로다가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데 이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은 그 황태자 부부가 누구한테 세르비아 청년한테 살해당했잖아. 이 사건을 알잖아요. 그래서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해가지고 오스트리아가 어떻게 돼요? 패전국이 돼요. 패전국이 돼가지고 간신히 오스트리아 나라라는 명목을 유지하면서 중립국이 됩니다. 그러니까 큰 틀에서만 이해하셔야지 이거 아주 그러니까 이런 관계가 굉장히 여기가 복잡하게 됐다. 그래도 어느 정도는 어떻게 복잡하게 됐는지 어느 나라와 연결되는지는 대충 알고 있는 게 좋잖아요. 자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오스만 제국을 갖다 보면은 오스만 제국은 13세기 말 투르크족이 누구냐면은 그게 옛날로 따지면 돌골. 우리도 돌골 들어본 적 있잖아요. 돌골족이 이제 그게 터키족이 되는 거야. 이게 투르크족이 됐다가 터키족이 되는 건데 13세기 말에 그래서 이때 그 오스만이라는 부족장이 이 투르크족이 살고 있는 곳에 이제 그 나라를 세운 게 오스만 국가예요. 오스만이라는 나라를 갖다 세운 거. 제가 세우고 나서 이름을 오스만이라고 붙인 거죠. 그러고 나서 서쪽으로도 공격하고 동남쪽으로도 공격하는데 서쪽으로다가는 비잔티움이 어디냐? 비잔티움이 이 터키 있잖아요. 터키하고 거의 경계선에 있는 이 부분이 바로 비잔티움이에요. 이게 비잔티움. 그러니까 서쪽으로는 비잔티움을 갖다가 공격하고 그 다음에 동남쪽으로다가는 이제 동남쪽으로다가는 여기 사우디아라비아 뭐 이란 뭐 이런 나라들인데 이쪽을 공격하고 그래서 동남쪽으로다가는 이쪽을 공격한 중동 지역을 공격하는 거고 그 다음에 서쪽으로다가는 어디에요? 이런 서유럽 쪽을 공격하고 이렇게 이제 공격을 하면서 나라를 이제 팽창해 가는 거죠. 팽창해 가는 거고 그러다가 앙카라 전투라는 게 있는데 앙카라 전투에서 누구랑 싸우냐면은 몽골족이 이렇게 오고 있다 그랬잖아요. 몽골족하고 만나는 거야. 오스만 제국하고 몽골족이랑 만났는데 누가 이겼냐 하면은 몽골족이 원래 쓰잖아요. 그냥 몽골족한테 참패를 당해요. 그러고 나서 오스만 제국은 이제 10년 동안 위기에 처해요. 10년 동안. 그러다가 10년 지난 다음에 메메드 2세가 또 이제 등장해가지고 비잔티움 제국을 갖다가 이제 뺐습니다. 비잔티움 제국을 점령한 다음에 이 콘스탄티노플 이 이름을 갖다가 이스탄불이라고 바꿔요. 그래서 이때부터 이스탄불이라는 이름이 생기는 거예요. 이때가 이제 오스만 제국이 전성기로 가는 때예요. 이제 지금부터 전성기로 시작돼. 이때 특별한 게 있는데 뭐가 있냐면은 이 콘스탄티노플 그러니까 이스탄불 지역에 밀레트 제도라는 걸 만들어. 밀레트 제도라는 거 여기다 안 적었는데 좀 특별해서 제가 말씀드리면 밀레트 제도라는 게 뭐냐면은 여기가 너무나 다민족들이 이쪽으로 모여 살게 돼 있어요. 다민족들이 중동 지역, 그다음에 유럽 지역, 아프리카 지역 이게 다민족들이 이게 있게 되니까 종교 자치제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종교인들끼리 예배게. 그러니까 건물은 하나인데 시간제별로다가 해가지고 그런 경우가 지금 미국도 많고 많이 있어요. 건물은 하나인데 요 시간에는 말하니까 미국인들, 요 시간에는 한국인들, 요 시간에는 필리핀인들 이렇게 이제 미사를 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다양한 민족 간의 대립 내지 갈등을 갖다가 이제 조절하는 그래서 대단히 아주 의미 있는 제도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바로 이런 밀레트 제도의 포용 정책 때문에
오스만 제국이 600년 역사를 이렇게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1520년 1520년부터 1566년에 이렇게 이때가 누구냐면은 슐레이만 1세 대제 때인데 이때가 오스만 제국 전성기예요. 그래갖고 유럽과 저 중앙아시아를 아주 초토화시켜요. 유럽과 중앙아시아를 다 점령해요. 이때 점령해가지고 빈, 헝가리, 이스탄불, 바그다드 이게 다 어딨냐? 이게 다 여기 서유럽하고 요 중동하고 요 지역이잖아요. 그러니까 다 요 지역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오스만 제국도 합스부르크 제국도 다 이게 서유럽 내지 요 중동 요쪽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점령하고 그 다음에 그런데 이제 뭐냐? 그런데 여기를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이게 오스만 제국을 보면은 이 1300년부터 시작하잖아요. 1300년에서 1595년이 어디 있어? 여기 있지. 1595년. 여기 전까지가 전성기예요. 1595년 전까지가 전성기라고. 그러니까 이때까지는 어떻게 돼요? 영토 확장이 일어나는데 1595년부터 망할 때까지 1923년 때까지는 영토 축소가 일어나요. 자, 이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게 295년 동안 확장을 했거든요. 영토를 295년 동안 확장했는데 328년 동안 축소가 돼요. 뭐로? 전쟁으로 확장했다가 전쟁으로 축소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 그런 말이 있잖아.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하고 돈을 쓰는 자는 돈으로 망하고, 그렇죠? 권력 쓰는 자는 권력으로 망하고. 근데 이게 전쟁으로 확장했다가 전쟁으로 망해요. 그러면 여기 합스부르크도 이거 쭉 보면은 전쟁으로다가, 여기는 전쟁을 안 하고 결혼으로 했거든요. 결혼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영토를 높였는데 나중에는 뭐로 망해요? 결혼으로 망해요. 왜 그러냐? 이 합스부르크 사람들의 특징은 뭐예요? 얼굴이 긴데 이걸 주걱턱이라 그러지. 턱이 이렇게 그냥 삐죽이 나와 있는 거잖아요. 이 사람들의 특징은 턱이에요, 턱. 턱이 삐죽이 나와 있거든요. 근데 이 턱이 나오다 보니까 이게 말년에 갈수록 어떻게 됐냐면은 결혼을 했는데 왕들이 자꾸 이렇게 그냥 연약하고 허약하고 그래가지고 일찍 죽기도 하고 나중에는 후계자가 안 생겨요. 후계자 안 생기고, 그러니까 후계자가 안 생기니까 당연히 가문이 끊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합스부르크는 결혼으로 시작해서 이렇게 많은 영토를 획득했지만 나중에는 결혼했는데 결혼할 사람도 없고 하도 허약해서, 그리고 결혼을 해도 후계자가 안 생겨. 그 결혼 때문에 망해, 결국은. 여기는 결혼 때문에 영토 확장했다 결혼 때문에 망하고, 여기는 전쟁으로 확장했다가 전쟁으로 망해요. 자, 이러는 가운데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신항로 개척이 일어나요. 그렇잖아요. 신항로 개척이 일어나니까 이게 어떻게 바뀌는 거냐면 무역을 하는, 무역 중심이 지중해에서 이루어졌던 것이 대서양으로 넘어가. 대서양으로 옮겨가니까 다른 나라들은 유럽의 다른 나라들은 뭐 스페인, 포르투갈, 영국 뭐 이런 나라들이 얼마나 신항로 개척에 앞장섰어요. 그런데 이 오스만 제국은 아직 폐쇄적이라 눈이 안 띄었어. 신항로 개척 이런 같은 거 몰라. 그래서 이런 유럽은 경제적으로 굉장히 막 금과 은을 갖다가 막 그냥
아메리카, 뭐 아프리카 이런 데서 막 갖다 대가지고 부유하게 되는데 이거는 아직까지 개방이 안 된 나라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타격을 받아요. 그래서 경제적으로 타격받는 걸 만회를 하려고 어떻게 했냐? 만회를 하려고 이제 빈을 공격했어. 빈을 공격했는데 만회를 하려고 빈을 공격했어요. 빈을 공격했는데 이때 서유럽의 연합군한테 아주 참패를 당해요. 참패를 당하고 이때 칼로 비치 조약을 맺게 되는데 비치 조약을 맺어가지고 여러 승리국들, 유럽의 승리국들한테 영토를 다 내줘요. 그래서 결국 헝가리, 폴란드, 러시아 이런 나라들에 다 내줬고 또 서유럽은 당시에 무슨 운동이 일어났냐? 시민운동하고 산업혁명이 일어났잖아요. 서유럽은. 산업혁명이 일어나니까 이게 유럽은 갖다 굉장히 강성화되고 무기도 막 굉장히 강력한 무기들이 등장하고 그러는데 여기는 오스만은 쇄국 정책이니까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런데다가 제국 내에 이제 독립운동이 일어나요. 또 독립운동이 일어나고 이런 저기를 해가지고 점점 더 쇠약해지게 되다가 1차 세계대전 후에 터키도 참전하는데 결국 패전국이 되죠. 그래서 터키도 이제 터키라는 국가로 축소돼가지고 땅 다 뺏기고 이제 터키만 남아 있는 게 되죠. 그래서 유럽 쪽에 땅 다 뺏기고 아프리카 쪽 땅 다 뺏기고 이제 터키만 남아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제1차 발칸 전쟁이라고 들어봤죠? 발칸 전쟁. 이게 1912년에 일어났던 건데 발칸 전쟁에서 저게 오스만 제국이 패배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 쪽에 영토를 다 뺏겨요. 그 다음에 제2차 발칸 전쟁. 이게 이제 제1차 세계대전을 포함하고 있는데 여기서 패전국이 돼하고 이제 요번에는 아랍 지역의 영토를 갖다가 다 뺏겨가지고 이집트 영토는 영국에, 모로코, 튀니지 영토는 프랑스에, 그 다음에 동부에 있는 에게의 섬들은 그리스에 다 뺏겨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다 뺏겼다 이것만 알면 되잖아. 이게 로잔 조약이라는 건데 듣고 잊어버리세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있었다 이렇게. 그거 다 뺏기고 나서 이제 마지막으로 다 로잔 조약을 체결할 적에 터키는 이스탄불을 차지하는 대신에 아프리카와 서아시아 영토 모든 걸 포기한다. 그래서 터키는 이스탄불과 함께 터키 지역만 남게 되는 거예요.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되시죠? 사실 대충 하셔야 되지 이거 너무 복잡해가지고. 그래서 이런 걸 갖다 생각을 해보면은 한번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은 이게 어느 때이냐 보면은 쓸 데가 별로 없네요. 자 보세요. 고려가 언제죠? 고려가 918년부터 1392년이에요. 92년. 그 다음에 조선은 1392년부터 1910년이에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봐야 될 게 뭐 봐야 될 거냐면 일본의 막부시대. 일본 우리나라랑 가까이 있으니까 일본의 막부시대를 보면 1192년부터 1867년이에요. 막부시대가. 이렇게 놓고 보면은 이게 우리나라는 꼭 오스만 제국과 같이 쇄국 정책하고 있었죠. 918년부터 그러니까 1910년까지 이게 그 나라가 쭉 진행되다가 16세기 들어서면서 유럽에게 밀리기 시작하는데 왜 그러는 거예요? 이게 신대륙 발전과 함께 시민혁명, 산업혁명이 일어났거든. 근데 우리나라는 그냥 왕권의 시대로다가 그때 고려말 조선 초기가 되는데 고려말 조선 초기 때 무슨 일이 일어나요?
고려 때는 그냥 무슨 사화, 무슨 갑자사화, 을사사화, 무슨 사화 이런 것만 일어나고. 또 조선시대 때는 뭐예요? 조선시대 때는 천주교 박해하기 바빴잖아. 그래가지고 이게 미국에서부터 들어온 이런 여러 가지 신학문이라든가 신문물이라든가 이런 거를 받아들이는 거를 갖다가 좋아했어야 되는데 오히려 그냥 천주교 박해하기에 급해가지고 권력 유지하려고 이런 시대예요. 일본은 어떠냐? 일본은 막부 시대예요. 막부 시대라는 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서로 간에 군인들끼리 무인들끼리 싸움하는 게 막부 시대죠. 막부 시대 이렇게 되죠. 이러다가 일본은 그래도 우리나라 침공한다고 임진왜란을 일으킨 거 아니야. 1500몇 년에 임진왜란 일으켰지. 그러니까 고려라든가 조선이라든가 일본이라든가 이런 데는 16세기 이후에도 장림이야, 장림. 여기는 그 유럽의 서유럽이 시민혁명과 산업혁명으로 해서 엄청난 발전을 일으켜서 서유럽의 제일 강대국이었던 당시에 오스만 제국을 무너뜨리는 거 아니에요. 오스만 제국도 무너뜨리고 그 다음에 합스부르크 가문도 어떻게 되는 거야? 합스부르크 가문도 힘 못 쓰지. 서유럽이 막 크게 프랑스, 독일, 영국 막 일어나니까 그런 나라들에 의해서 다 제압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이런 역사적인 상황에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마지막 결론을 내려볼까요?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왕들의 경쟁입니다. 왕권 유지를 위해서. 왕권 유지를 위해서라면 물불 안 가려요. 그래가지고 왕권 다툼의 경쟁이 몇백 년 동안 계속되고 있어, 어느 나라든. 그렇지 않으면 왕권과 귀족권 간의 싸움이에요. 왕권이 있으냐, 귀족권이 있으냐. 왕권과 귀족권. 그렇지 않으면 왕권과 교회권. 그래서 여러분들 프랑스 아비뇽 유수 사건 알잖아요. 1309년부터 일어난 몇십 년 동안 70년 몇십 년 있었죠. 프랑스 아비뇽의 교황님이 유배되는 사건. 이렇게 그러니까 왕권 유지를 위한 것을 중심으로 해서 왕족들과 귀족들 아니면 교회와의 다툼이 계속 일어났던 곳이 저 유럽 지역이었다. 그리고 국가적으로 보면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왕들의 어떤 경쟁이지만 국가적으로는 전쟁이에요. 전쟁을 통해서 계속 영토 확장됐다가 또 패전국들이 강해지면 다시 영토 축소가 되는 거지. 그래서 개인적인 경쟁이나 국가적인 차원의 전쟁이나 참 비참한 거예요. 여기서 영의 힘을 볼 수 있을까? 아니야. 제가 이거 구분할 필요도 없어요. 여기에 영의 힘은 그림자도 잘 안 보여요. 그림자도. 영의 힘은 힘이 없어요. 다 육신적인 무력의 힘이라든가 그 다음에 정신인데 무슨 정신이에요? 오만한 정신. 자기 왕권 유지라든가 영토 확장하려고 하는 이 오만한 정신. 이런 것들만 계속되니까 육신도 다운, 정신도 다운. 이 역사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가운데 그리스도교가 계속 유지해 왔다는 것은 이건 기적이에요. 이건 인간의 힘으로 유지되어 왔다고 볼 수가 없어요. 이건 신의 힘이 아니면 유지될 수가 없어. 왜냐하면 이 육신적인 세속적 힘이 너무나 세기 때문에 그림자도 안 보인다니까요. 잘. 영의 힘이. 이런 가운데 흘러 이제
우리나라에까지 그리스도교가 이제 들어오게 된 것이고, 우리가 이제 그 영적인 삶을 살 수 있게 된 건데, 이거는 기적이라고 밖에.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일본에 임진왜란 당했을 때라든가, 우리나라 그 여러 가지 박해받을 때라든가, 막 이렇게 서로 간에 그 권력층들 싸움하는 그 사화, 고려시대의 그 사화, 이런 걸로 다 놓고 보면 우리나라도 이중구조 살기가 바쁜 그런 때야. 그러니까 그럴 적에 영의 힘이 들어오긴 들어왔지만, 들어와서 어떻게 됐어요? 들어와서 그냥 박해받기 바빴어요. 이 수선시대로 인한 박해가 계속되는 바람에 병인박해까지 얼마나 큰 박해들이 계속됐어요. 신유박해, 지혜박해, 병우박해, 병인박해, 이 4대 박해를 위시한 다른 조그만 박해들도 엄청 많아가지고 바로 이때예요. 유럽이 저렇게 변화되고 있을 동안에 우리는 변화는커녕 수육정책으로다가 살다가 일본한테 당하고, 결국은 서양 문물을, 소유론 문물을 빨리 받아들인 어떤 일본에 의해서 결국 한일 압박 맞고, 이게 바로 이런 식이에요. 자, 어떻게 생각하죠? 중동과 서유럽, 한국과 일본, 이 동시대를 한번 이렇게 비교해서 성찰해 본 거예요. 이런 가운데 인간이 뭔가? 이 시대에 태어났던 사람들은 매일 전쟁에만 불려다니고 그렇게 살았던 거죠. 이게 인류 역사의 중심이에요. 왜냐면 300만 역사에 거의 대부분은 299만 역사는 그때 그 농경 목축 사회라 아주 그냥 볼 게 없어요. 이게 현대사 안에, 그러니까 현대사는 아니지만 이렇게 문자 기록이 되고 이렇게 되면서 이게 몇천 년 동안의 역사가 진짜 핵심이거든요. 근데 핵심인데 보셔요. 티르부족부터 시작해서 히타이트, 아시리아, 바빌론, 페르시아, 이게 영거포 전쟁이에요. 전쟁에다 좀 커졌다는 게 이제 로마, 그다음 몽골, 그다음에 합스부르크, 오스만 제국, 이걸로다가 제국의 역사, 중국 빼고 이 제국의 역사 거의 끝나는 거예요. 우리 아직 아메리카는 할 필요가 없잖아요. 아메리카는 1776년에 이제 독립하면서 이루어지는 거니까 이게 중요한 거 다 들어가 있어요. 이제 이런 가운데 철학이 나왔고, 이런 가운데 문학이 나왔고, 이런 가운데 자연과학이 나왔던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다가 우리는 개인적인 차원에서 철학이라든가, 철학이 왜 이렇게 됐을까? 문학이 왜 이렇게 됐을까? 예술이 왜 이렇게 됐을까? 그리고 자연과학이 왜 이렇게 됐을까? 이런 걸 이제 개별적으로다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 이런 시점에 와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 안에는 영이 담겨 있을까? 이걸 보고자 하는 거예요. 자, 좀 보충하실 분 있어요? 강의가 좀 길었기 때문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